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고려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역사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고려 왕실 족보도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도 굉장히 많고, 또 당시의 국제 정세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라 분량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 고려 역사를 어떻게 잘 전달할지 사실 걱정이 왔습니다. 사실 역사 시간은 조선이나 고려나 다 약 500년 가까이 되지만은 조선은 보면 이렇게 변함없이 쭉 가는 기간이 많은데 고려는 잠시도 이 바람잘 날이 없는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기는 한데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조선의 경국대전이 있지만은 고려는 옛날에는 법전이 있는 그런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님의 첫 번째 임금님이 남긴 유언장 같은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나 다름없을까요? 그쵸?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려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 남긴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언장, 그걸 후뇨 10조라고 얘기합니다. 후뇨 10조. 이 10개는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굵직한 것만 꺼내서 읽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선 고구려 계승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고구려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겠죠. 그래서 북방으로 영토를 되찾자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름을 서쪽에 있는 서울이다 가지고 서경이라고 붙입니다. 당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평양성은 굉장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재건하고 궁전도 다시 짓고 1년에 한 철은 반드시 이제 고려 임금이 평양에 가서 서경에 가서 정사를 보도록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평양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여기서 끝낸다는 게 아니라 여기를 거점으로 삼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그 당시 북쪽에는 누가 있었냐? 저번에 말씀드렸죠?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했어요.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면서 발해를 이루고 있던 두 민족 중에 말갈족, 여진족, 얘들은 그냥 대체로 남아 있었지만은 고구려 계통의 발해 유민들은 대거 우리 형제 나라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로 망명을 오게 되죠. 그래서 이 왕건은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 통합을 한 거죠. 후백제, 후고구려, 발해까지. 영토는 별로 안 늘어났지만 그러면서 이 발해를 멸망시킨 그리고 옛 고구려 영토를 꿰차고 있는 바로 이 나라 거란하고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 여기 두 번째 가르침이죠. 거란을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거란은 이제 고려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막 선물도 보내고 있는데 전부 다 이제 물리쳤고 거란 황제가 낙타를 선물로 보내자 이거를 개경에 있는 다리에다가 묶어놓고는 먹이를 주지 않아서 굶겨 죽이는 잔혹함까지 보이면서 왜 꼭 낙타가 무슨 죄야 진짜, 그죠? 무슨 메르스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거란에 대한 적대 감정을 아주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눈에 띄는 게 고려는 부처님이 도와서 세워진 나라다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즉 불교를 굉장히 높이 숭상한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사찰을 짓고 주지를 파견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나라의 종교, 이거 뭐라 그러죠? 국교죠. 그래서 불교는 고려의 국교였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스님이 될 수도 없고, 또 스님이 되면은 또 일단 굉장한 존경을 받고 그랬죠. 그다음 사찰도 대개는 이제 왕실에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짓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등회와 팔관회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성대하게 치러라. 이거 불교 행사니까요.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풍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찰을 짓거나 궁을 짓거나 할 때 이렇게 풍수를 따져라. 명당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이게 풍수 따지는 분들 있죠. 여기 짐 들고 다니면서 이 지맥이 안 좋아, 수맥이 흘러, 그런 건데 이 고려 때는 이게 거의 왕의 유언으로 남았을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훈요 10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조가 눈을 감으면서 이 자기의 이제 유언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가지런히 잘 다스려지고 고구려 옛 영토를 회복하고 해가지고 북쪽으로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태조가 왕건 시절에 호족들을 이렇게 포용했다고요. 그런데 이 호족들을 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호족들하고 혼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본인 왕건 스스로도 또 약간 카사키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많은 호족들을 포용하다 보니까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왕건의 부인이 뭐 40명이었다. 뭐 그런 썰도 있으니까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40명의 부인, 부러워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나중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왕비가 수십 명이면요. 왕자는 어떨까요? 왕자. 그죠? 왕비가 수십 명이면은 왕자도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왕자가 수십 명이면은 이놈의 고려는 이제 왕 하나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왕이다 그러고 이제 쌈박질이 심하게 나게 돼 있죠. 그리고 호족들도요. 너도 나도 이 수많은 호족들이 전부 나름 왕자 하나씩을 꿰차고 다음에 내 외손을 갖다가 왕위에 앉혀가지고 힘 한번 써볼까 하고 호시탐탐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태조가 죽고 난 다음에 고려는 바로 호족들 간의 다툼, 왕자들 간의 다툼으로 아주 어지럽게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혼란의 도가니를 정리한 사람이 이제 광종이에요. 이 광종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유능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이제 군주죠. 정치를 하려면 좀 잔혹한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자리에 오르자 이제 수많은 자기 어머니를 달리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처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족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숙청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피를 본 인물이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그렇죠. 왕권은 안정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킨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습니다. 이때 이 광종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하게 만들 때 썼던 방법 중에 아주 직방으로 통했던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참고로 여러분 드라마 아이유가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보보경심려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냉혹한 군주 간단히 말하면 이중기, 그게 이제 광종입니다. 자, 어쨌든 이 광종이 직방으로 잘 통했던 방법이 두 개가, 하나가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원래 합법적으로 사실 사람을 재산으로 가축처럼 이렇게 노예제도는 언제나 늘 나쁘지만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는 합법적인 노비는 누구냐면은 원래부터 노비인 핏줄로 따라온 노비예요. 당시 법으로는 평민이 이 농민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강제로 노비가 되는 그런 것들은 엄하게 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호족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 농사 안 되니? 먹을 거 없니? 좋아. 그럼 내가 너를 먹여주고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노비가 되라 해가지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례가 되게 많아요. 이 노비들은 사실 사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유력한 호족 밑에 있는 노비들은. 이 노비들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왜 이 호족들은 많은 노비를 거들였을까요? 그쵸? 이 노비들 손에 몽둥이 하나씩만 쥐어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사로운 군대. 그러니까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거는 링컨의 노예해방 뭐 이런 게 아니라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전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킴으로써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디어 이 제도가 들어옵니다. 바로 뭐냐면 과거제도죠. 과거제도라는 게 뭐예요? 관리를 뽑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시험 쳐서 뽑는 거예요. 관리를 뽑을 때 시험 쳐서, 요즘 말로 하면 고시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뽑았을까요?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뽑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관리를 뽑으면은 유력한 호족들의 자식들이 결국 계속해서 정치에 진출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아버지가 어느 지방에서 얼마나 유력한 호족인지 모르겠지만은 좌우지간 네가 관직에 들어오려면 뭘 해라? 시험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중간계층 사람들, 주로 이제
떵떵거리는 호족 집안이 아니라 그냥 좀 중간쯤 되는 집안에서는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죽어라고 공부하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호족이야. 이런 집 애들은 야, 우리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 이러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공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되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 호족 세력들의 정치적 기반도 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약하게 만든 거죠. 그러자 당연히 호족들이 반발하죠.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뭔데 왜 노비를 뭐 돌아봐라 뭐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면 아까 광종이 어떤 타입의 군주라 그랬죠? 그렇죠. 냉혹한 군주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호족들은 다 체크해가지고 저 새끼가 반발했구나. 저 새끼 봐라 저거 눈깔 봐라 저거 해가지고 다 체크했다가 나중에 피도 눈물 듯이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킨 고려 광종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은 고려 성종. 되게 어느 왕조나 그 왕 이름에 성자가 붙으면은 이제 그때 그 나라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이루었다. 제도가 완비되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 고려 성종 때 고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물 제도가 완비가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첫째, 중앙관직이 정리가 됩니다. 고려의 중앙관직은 이성육부제 그래가지고 총리를 2명을 두고 원래 그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인데 그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서문화성 해가지고 우리나라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문화시중 있어가지고 왕을 측근해서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서성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상서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육부 6개 부, 요즘으로 하면 육부, 각 부의 그 책임자를 상서라고 불렀는데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 상서령이 6명의 장관들을 통솔하면서 각각의 정치적 실무를 보게 한 거죠. 이호예, 형병공, 각부. 이 각부가 오늘날의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어떤 장관에 해당되는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첨부해주는 그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말로 하려니까 그 필요 없어요. 그 책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기구가 몇 개 있는데 하나가 그 중추원이라는 곳인데 그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하나가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요즘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에게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국정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 정부, 미국의 CIA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력한 그 출세를 하려면 일단 이 중추원의 한 자리를 이제 해야 출세를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사대. 여러분 어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암행어사 출두요 하잖아요. 하는 말은 맞아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혹시 부정을 하지는 않나 이렇게 감시하고 감찰하는 요즘에 감사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늘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는 없어요. 평소에는 없는데 이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그때 소집되는 게 이제 도병마사예요. 요즘에 예를 들면은 전쟁이 났다거나 뭐 역병이 돌았거나 예컨대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중대본이라는 거 만들어져가지고 뉴스에서 자주 봤죠. 중대본은 그런 비상기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도병마사 이런 게 있었죠. 자, 이게 이제 중앙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어떻게 나누느냐? 신라의 행정구역은 구주오소경이라고 그랬죠. 구주오소경. 고려의 행정구역은 오도양계예요. 오도양계. 그래서 5개의 도와 2개의 계를 뒀다. 실제로는 이제 7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7개의 도가 있는 건데. 일단 그 수도인 개경 일대를 경기라고 불렀고 지금도 쓰는 이름이죠, 그죠? 경기라고 불렀고 그 외에 이렇게 5개의 도를 두었습니다. 5개의 도를 두었는데 이 동계와 북계는 뭔지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동계는 주로 이렇게 그 여진족하고 부딪히는 곳이고 북계는 이제 거란하고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전쟁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구역, 그래서 군사지역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관이 그 지역을 통솔하는 이제 지방 수령이 되지만 여기는 장군이 가서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도 양계를 두었고 그 도 아래에 이제 그 요즘으로 치면은 광역시에 해당되는 부, 그 다음에 시에 해당되는 목, 그리고 이제 군, 그 다음에 면에 해당되는 현, 뭐 이런 밑에 단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오늘날의 도지사에 해당되는 안찰사라고 하는 관직을 파견하였고, 다만 북계와 동계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안찰사를 파견한 게 아니라 병마절도사, 이름부터 벌써 이게 장군스럽죠. 줄여서 병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병사를 이제 파견해서 그 지역의 군사일과 행정일을 다 같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의 행정구역인데 왠지 그 신라 때랑 비교해 보면 꽤나 훨씬 더 체계적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도 양계에 파견되는 지방관이나 여기 이성 육부에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중앙관직이나 여기에 들어오는 관리들은 어떻게 뽑았다고요? 그렇죠. 과거를 쳐서 뽑았어요. 그래서 과거를 쳐서 뽑았는데 고려의 과거는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술과와 명경과를 쳐가지고 이걸 문과라고 했어요. 문관을 뽑는 거죠. 제술과 이름이 벌써 술자가 들어가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그 논술 시험이죠. 명경과 유교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게 수능이네요, 그죠? 그래서 수능과 논술로 이렇게 관리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경전을 보고 공부를 해서 과거를 쳐서 뽑았다는 얘기는 옛날 그 고대 사상 중에 어떤 거? 불교 말고 뭐? 그렇죠. 유교. 고려는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불교가 국교라면서 물론 국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불교는 신라시대 때는 불교가 정치적인 역할도 했지만은 고려 때는 정치는 뭐가? 유교에게. 그 다음에 불교는 오직 무엇으로? 신앙으로.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그 근본, 종교와 정치의 중심 사상을 서로 별개로 뒀던 거죠. 그래서 정치는 유교, 종교는 불교. 이게 이제 고려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을 뽑았습니다. 불교가 고려의 국교이기 때문에 이제 스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게 이제 승과가 되겠죠. 승과라는 과거도 쳤다. 근데 여기 뭔가 빠진 거 있어요. 이 관직 중에 이거 중요한데 없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런 거. 뭘까요? 그쵸. 고려는 무과가 없었어요. 무과가 따로 없었다. 이 왜 무과가 따로 없었는지는 뭐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 짐작하기로는 고려는 당시 국제정세가 복잡하다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따로 무관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시험이야? 그냥 실전에서 보여줘.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관직에 등용이 됐으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이제 월급 받아야 되죠. 근데 이때는 돈을 쓰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돈 대신에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받는 거예요. 땅을 받는데 노급제도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노급제도를 사라졌기 때문에 땅을 받되 관직의 등급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그 분량만큼의 땅을 받고 그 땅을 직접 다스리거나 하진 않고 그 정도 땅에서 나오는 세금만 월급처럼 가져가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전시과라 그래요. 그래서 관직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가지고 요만큼의 땅, 요만큼의 땅, 요만큼의 땅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그 관직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호족 세력 같은 게 등장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빈틈이 있었어요. 두 개의 빈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음서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아니면 그 높은 벼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오품관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높은 벼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자식은 한 명에 하나여 과거 시험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이씨,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으니 자식 하나쯤은 나라에서 봐줄게 뭐 이런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예를 들면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서울대학에 그냥 붙여준다 그래봐요.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고려 때 있었어요. 그게 음서제도. 그 다음에 공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을 지낸 사람은 공음전이란 땅을 따로 받았는데 이 땅은 퇴직해도 반납하지 않고 자손에게 계승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빈 구멍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집안에서 자꾸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이 계속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관직을, 과거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 아들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공음전도 점점 어떻게 돼요? 쌓이면서 굉장히 강한 가문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왕을 위협할 수 있는 힘센 가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문벌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많으면 재벌, 가문이 좋으면 뭐예요? 문벌.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호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중앙관직에 의하여 이런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주로 수도인 개경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호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 귀족. 그래서 고려에 서서히 문벌 귀족 세력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좋지 않게 느껴지죠? 그래요. 이런 문벌 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누구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왕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겠죠. 기억해 둡시다. 공음전과 음서제도, 땅과 관직을 유력한 집안들에게 거저줄 수 있는 제도. 이를 통해 가지고 점점 힘을 키운 집안이 바로 뭐다? 문벌 귀족.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